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의 여성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해외로 돈 벌러 간다고 말해놓고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엔 며칠만 지나면 연락이 오겠지 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애들 생각해서라도 소식은 남길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양육비는커녕 안부 한 번 없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했고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나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버틸 수 있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밥 한 숟갈 더 먹이는 게 제일 큰 일이었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약값이 걱정돼서 병원 가는 길부터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일부터 찾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집에 오면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이들 밥 차려주고 빨래 돌리고 다음날 반찬거리 손질해놓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제 인생은 한동안 오늘 하루만 넘기자가 습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흔 즈음이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돈 많은 집에 가사 일을 도우러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몸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공장 일이든 식당 일이든 오래 서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 허리랑 손목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무리하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남의 집 일이라고 다 편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밤새워 서 있는 일보다는 낫겠지 싶었습니다. 그 집은 제가 살던 동네와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대문이 크고 묵직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 발소리가 크게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닥은 빛이 날 정도로 반질거렸고 거실은 넓은데도 정돈이 딱 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이 많아도 어수선하지가 않더라고요. 비싼 집은 넓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직접 들어가 보니 넓은 것보다도 여유가 달랐습니다. 주방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싱크대가 길게 뻗어 있고 수납장이 빽빽한데도 어딘가 여유가 남아 보였습니다. 냄비 하나, 칼 하나도 전부 반짝였고요. 저는 그 주방 앞에서 순간 겁이 났습니다. 제가 서 있으면 더럽혀질까 두려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손 씻는 것도 한 번 더 씻고 도마도 한 번 더 닦고 걸레도 한 번 더 빨았습니다. 그 집에는 비싼 것들이 많았지만 제가 더 무서웠던 건 물건 가격이 아니라 제 실수였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가 하는 눈빛을 받을까봐 겁이 났어요. 그 집에서 제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청소, 빨래, 정리, 밥, 반찬, 손님 오면 상 차리고 치우는 것까지 제 몫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긴장을 너무 해서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 리듬이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들어가면 커튼부터 걷고 환기부터 시키고 거실 먼지부터 닦고 빨래를 돌려놓고 그 다음에 주방으로 들어가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큰 집은 일이 많지만 동선이 잡히면 생각보다 덜 정신없었습니다. 사모님은 50살쯤 된 분이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웠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이 약해 보였어요. 걸음이 빠르지 않았고 얼굴이 창백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성인이었고 집에서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예의는 바르게 했습니다. 인사할 때 눈을 피하지 않는 게 저는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집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친정이 요식업을 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큰 식당을 오래 하셨다고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입맛이 까다롭더라고요. 싱겁게만 하면 맛이 없다고 하고 조금만 짜도 바로 티가 났습니다.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바로 알아차렸고
국물 비린내 같은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실력은 반찬에서 판가름 난다는 걸요. 그래도 제가 제일 자신 있던 게 반찬이었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밥상이라도 제대로 차리고 싶어서 저는 살림을 대충 하지 못했거든요. 같은 재료라도 손질을 어떻게 하느냐, 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멸치 다시마 국물도 시간을 정확히 맞추고 나물은 데친 다음 물기를 제대로 짜고 무칠 때는 한 번에 세게 치대지 않고 숨이 죽지 않게 살살 섞었습니다. 장조림은 고기 삶을 때 누린내 빼는 게 중요해서 파, 마늘은 기본이고 그날 고기 상태에 따라 생강을 아주 조금 쓰기도 했어요. 김치는 젓갈을 많이 넣으면 깊어지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그 집 사모님 입맛에 맞게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맛이 달라지니까요. 그 집에서는 기본 반찬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밥과 국이야 기본이고 나물 한 가지, 조림 한 가지, 장아찌 한 가지, 김치까지 있어야 밥상이 갖춰졌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냉장고부터 열어보고 재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메뉴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요. 손님이 있는 날은 더 조심했습니다. 반찬은 맛도 맛이지만 모양도 중요합니다. 접시에 담을 때 흐트러지면 안 되고 기름이 번지면 안 되고 국물 반찬은 담는 그릇이 어울려야 했습니다. 그 집에는 그릇도 많았어요. 흰 그릇, 푸른 그릇, 얇은 그릇, 깊은 그릇이 다 달랐습니다. 저는 그릇을 고르는 것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제가 만든 반찬을 한 입 드시더니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았어요. 저는 속으로 간이 샜나 재료가 덜 익었나 순간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제 얼굴을 보면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잠깐만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간이 딱 맞아요. 저희 친정이 식당에서 저도 웬만한 반찬에는 까다로운 편인데 이건 계속 손이 가네요. 이런 거 그냥 일로 하는 음식 아니고 손맛이에요. 아주머니 손이 진짜 야무지세요. 저는 괜히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쪽이 찡했습니다. 누가 저를 엄마 말고 그냥 제 솜씨 자체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이고 사모님, 입맛에 맞는다니 다행이에요. 제가 괜히 더 긴장했어요. 그 뒤로 사모님은 제 일을 믿고 맡겼습니다. 저는 그 집의 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가끔 남는 반찬을 챙겨주거나 생필품을 조금씩 나눠주실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받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꼼꼼히 했고 말도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큰 탈 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그 집이 제 삶의 안정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장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가 오면 조용히 다른 방으로 들어가 통화했습니다. 사모님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얼굴이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체면으로 버티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집엔 사모님과 사장 사이에 딸 하나만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몸이 약해서 딸을 하나 낳은 후 자궁을 드러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먼저 묻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아주 조용히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집에 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상간녀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그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모님은 말 그대로 굳어 있었고 딸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너무 태연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상근녀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상근녀는 문을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한번 쭉 훑었습니다. 처음 인사부터가 이상하게 친한 척인데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여보, 나 여기 앉아도 돼? 애가 좀 보채서. 사장이 부드럽게 웃으면서도 애매한 말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말하지만 결정은 자기 편한 쪽으로 하고 책임은 흐리게 넘기는 타입이었어요. 자, 다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서로 좀 이해하면서 좋게 가자고. 그 좋게가 누구에게 좋은 건지는 늘 빠져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상간녀가 딸을 힐끔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애가 아들이잖아.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죠. 딸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대신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힘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보여줬어요. 며칠 뒤 사모님은 이혼 절차를 밟고 집을 나갔습니다. 딸도 같이 나갔고요. 떠나는 날 사모님이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이들 잘 키우세요. 사모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라는 말만 겨우 했어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그 집은 다른 집이 되었습니다. 상간녀가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안주인 행세를 시작했어요. 집안의 규칙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였는데 상간녀가 들어오고 나서는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 부르는 목소리부터 컸습니다. 작은 일에도 호들갑이었어요. 아니, 이거 왜 여기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진짜 답답하다. 아휴, 내가 이 집 와서 고생이네. 고생이야. 그 말 속에 늘 내가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본부인 시절 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운전기사가 잘렸습니다. 다음엔 정원사가 잘렸어요. 그 사람들은 20년 넘게 근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간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요. 저랑 스타일이 안 맞아요. 저는요, 이렇게 느릿느릿한 거 못 봐요.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깔끔하게는 해고였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들은 짐을 싸서 나가면서도 큰 소리 한 번 안 치더라고요. 그 담담함이 더 서글펐습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전 사모가 나간 집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계속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모님에게 연락이 닿았을 때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저도 그만두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고요. 전 사모님은 잠깐 조용히 있다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그만두면 바로 다음 일자리 구할 수 있어요? 남의 집 일 원래 그래요. 집안 사정 한번 뒤집히면 끝이에요. 아주머니가 잘못한 게 없으면 잘리기 전까지는 일단 버텨요. 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거기서 버는 돈이 아주머니 생계잖아요. 대신 말 섞지 말고 딱 일만 해요. 괜히 휘말리지 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내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전 사모님이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그 집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사장이 제 음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장은 상간녀가 차려준 밥상에는 젓가락이 느렸습니다. 찡그리거나 대충 먹고 일어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차린 밥상에는 달랐습니다. 밥을 2번 퍼갈 때도 있었습니다. 국물까지 비웠습니다. 상근녀는 그걸 볼 때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꼬이면 티가 나잖아요. 상근녀는 저를 부를 때만 유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국 왜 이렇게 밍밍해요? 아주머니, 청소는 했는데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요? 사실 티가 안 나는 게 청소를 잘한 거였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대꾸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대꾸가 길어지면 싸움이 되거든요. 저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애들 학원비가 걸려 있었습니다. 등록금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나가면 당장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말도 줄이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일도 더 깨끗이 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바로 잘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조심한다고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점심 반찬을 준비했어요. 된장국에 애호박을 얇게 썰어서 넣고 오이 무침은 물기 빼서 아삭하게 살리고 장조림은 간장을 진하게 하지 않고 깔끔하게 맞췄습니다. 사장이 기름 냄새를 싫어해서 전도 기름을 과하지 않게 쓰고 김치전도 팬을 달궜다가 얇게 묻혔습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 다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후쯤이었습니다. 갑자기 2층에서 상간녀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어머, 잠깐만. 내 반지 어디 갔어? 여보, 큰일 났어요. 나 반지 없어졌어. 아니, 여기 뒀는데 내가 분명히 아침에 봤거든? 그리고 그 백 있잖아. 그거 저번에 여기 올려둔 백도 없어졌어. 어제만 해도 봤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놀라서 손을 씻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같이 찾아드릴까요? 상근녀는 서랍을 탁 닫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표정이 딱 이거였습니다. 잡았다라는 얼굴이요. 그리고 말투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해봐요. 오늘 집에 아주머니밖에 없었잖아. 내가 아침에 분명히 확인했고 지금 없어졌고. 그럼 누가 가져가요? 나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오는데 그 억울함을 말로 풀어낼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몇 년 일했는데 한 번이라도 문제 일으킨 적 있나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요. 상간녀는 듣지도 않고 말을 더 올렸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돈 급하면 순간 손이 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그 말이 너무 모욕적이라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 인격까지 의심받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사모님,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진짜 안 했어요. 그럼 경찰 부르세요. 저는 정말 결백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상간녀가 오히려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경찰 불러야지. 이런 일은 확실히 해야지. 여보, 내려와봐요. 지금 아주머니가 지금. 그 말은 이미 제가 했다는 전제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물건을 찾는 일이 아니라 저를 내보내는 일이구나 하고요.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낮췄습니다. 근데 그 부드러움이 진짜 배려가 아니라 귀찮은 일 빨리 정리하려는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자,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차분하게. 아주머니도 억울하겠지. 근데 우리도 난감하잖아요. 상간녀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난감한 게 아니라 큰일이죠. 여보, 다이아 반지예요. 그거 엄청 비싼 거잖아.
그리고 그 100도 그냥 100이 아니라고. 내가 아끼는 거라고.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알지. 알지. 근데 지금 당장 범인을 단정하면 그건 또 문제잖아요. 아주머니도 사람이잖아. 말은 그럴듯했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장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상간녀도 같이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끝을 꽉 잡았습니다. 사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나도 아주머니 고생한 거 알아요. 몇 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잘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그래.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여기저기 말이 나면 곤란해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CCTV도 없고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지만 저는 진짜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상간녀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집에 누가 있었는데요? 나 아침에 다 봤고 아주머니 들어오고 나서 없어졌어요. 사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술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특유의 좋은 사람인 척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내가 아주머니를 도둑이라고 확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심이 생기면 서로 불편해지잖아. 그 말이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서로 불편이 아니라 저는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질 판이었거든요. 사장님, 그럼 저는요? 저는 어디 가서 뭘 합니까? 아이들 학원비, 등록금 저 이거 끊기면 바로. 제가 말끝을 잇기도 전에 사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요. 아주머니, 나도 그 마음 알아. 근데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가정 문제도 있고 집안 체면도 있고 내 입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나와줘요. 정리하고 내가 나중에 혹시 일자리 있으면 연락은 해볼게. 연락은 해볼게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날 저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상간녀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말 안 해도 다 보였어요. 됐지?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이었습니다. 집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 가방에는 장갑 몇 켤레, 앞치마, 작은 수첩 같은 것만 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싸구려 짐만 달랑 들고 나오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에 억울함을 말해볼까 하도 생각했고 어디에라도 하소연해볼까 하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 현실이 보였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부잣집의 주장과 볼 것 없는 가정부의 주장이 맞서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리를 때렸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잣집을 믿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념했습니다. 억울함을 삼켰습니다. 제가 삼키는 건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시기가 아이들 대입을 뒷바라지하던 때였습니다. 학원비, 모의고사비, 교재비가 줄줄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음 달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끝이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막막한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때 문득 전 사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거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한참을 말도 못했습니다. 전 사모님은 제 숨소리만 듣고도 뭔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울지 말고 물부터 마셔요. 무슨 일이에요? 천천히 말해봐요.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누명, 해고, 애들 학원비 다요. 전 사모님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아주머니랑 상관없는 집이에요. 여기서 일해요. 주방 들어오면 돼요. 월급은 내가 책임질게요. 당장 생활 끊기면 안 되잖아.
제가 민폐만 하려는데 전 사모님이 딱 끊었습니다. 민폐 아니에요. 아주머니 실력 내가 알잖아. 일로 갚으면 돼요. 올 시간에 손 씻고 들어와요. 오늘 반찬 뭐 했어요? 그 집에서?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전 사모님은 위로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람은 움직이면 사라집니다. 그날 저는 울면서도 손을 씻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사모님은 이혼 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친정이 요식업을 크게 했으니 그 영향이 있었겠지요. 식당은 깔끔했고 손님이 꾸준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음식을 만드는 담당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반찬하는 것과 가게에서 손님에게 내는 건 또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손님 입맛은 다양하고 위생도 더 철저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즐거웠습니다. 남의 집안 싸움 속에서 눈치 보며 일하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승부하는 느낌이었어요. 똑같이 힘들어도 마음이 달랐습니다. 매달 나오는 월급과 복지가 좋아서 저는 무사히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 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들어오던 날 저는 그 종이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제일 값비싼 선물이었습니다. 제 반찬은 식당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 사모님이 제 반찬을 손님에게 내면 이 집 반찬이 다르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어떤 손님은 반찬을 따로 포장해 가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전 사모님은 그걸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사업 감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 사모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반찬만 따로 팔아도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반찬 맛있는 집 찾기 힘들잖아요. 아주머니 반찬은 진짜 집맛이에요. 작게라도 반찬 가게 한번 해볼래요? 저는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실패가 무서웠습니다. 저는 가게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사모님이 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부 비용 투자할게요. 아주머니는 솜씨가 있어요. 솜씨 있는 사람이 평생 남의 밑에서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아주머니 보고 장사하자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 장사할 수 있게 옆에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이름이 걸린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저는 밤에 혼자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낯설고 두렵고 또 이상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반찬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동네 단골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제 깻잎 무침을 칭찬했고 누군가는 제 장조림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겉절이가 딱 집에서 담근 맛이라며 꾸준히 사갔습니다. 저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래도 그 바쁨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 바쁨은 제 몫이었으니까요. 주문이 늘어나면서 포장도 신경 썼습니다. 재료도 더 좋은 걸 쓰려고 노력했어요. 레시피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손질 순서도 표준화했습니다. 저는 글씨를 예쁘게 쓰는 편이 아니라서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도 연습했습니다. 장사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고 저는 적어도 다음 달이 막막하다는 생각은 안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마음이 놓이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조용할 때 한 번씩 꼭 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느 날 제 반찬 가게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 몇 분 사이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찬 몇 가지가 없어졌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손님의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찬이야 손해보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갑은 달랐습니다. 그 손님은 제 가게를 믿고 왔습니다. 제 가게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 결제 기록, 가게 CCTV를 다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했고 화면에는 백발의 여자 노인이 반찬을 슬쩍 가방에 넣고 계산대 옆에 놓인 지갑을 한번 힐끔 보더니 순식간에 가져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떨리고 움직임이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봐도 습관범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들킬까봐 겁나는 움직임이었어요.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피해자 손님께도 책임을 져야 했고 합의 문제도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경찰서는 늘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안내받은 방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제 다리가 굳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머리가 온통 하얗고 얼굴이 헬쑥했고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깨끗한 편이 아니었고 신발도 낡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얼굴의 눈매와 인매가 어디서 본 듯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나 알아보겠어요? 예전에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 여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저를 보자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예전 그 상간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간녀는 저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이 다 상해서 노인 행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경찰이 제게 체포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상간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미쳐서 그랬어요. 애가 있어서 저도 어쩔 수가. 저는 그 말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보고 나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대체? 상간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사실 우리 애가 그 사람 애가 아니었어요. 그걸 들켜서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충격이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참 잔인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상간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며 일용직 일을 했다고 했어요. 청소, 설거지, 공장 파트타임 같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남자들에게 기대려 했다고 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에 혹해서 돈을 맡기기도 했고 이자 더 준다는 말에 통장도 내준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결과 돈을 몽땅 날렸다고 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했어요. 빚이 생겼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봐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타깝다는 마음이 아주 잠깐 스쳤다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을 안타까워할 여유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당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반지랑 가방 어떻게 된 거예요? 상간녀가 울음을 뚝 멈추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답이 보였습니다. 상간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당신이 그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때 남편이 당신 밥은 잘 먹고 내 밥은 안 먹고 그게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때 제 삶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막막했고 저는 제가 도둑으로 찍힌 사람처럼 조용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자리 잡기였던 겁니다.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면 지는 것 같아서 더 단단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내 인생을 끝내려고 했어요. 상근녀가 바닥에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경찰이 저를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피해액 일부는 회복 가능하고 합의하시면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는 세상에 고개 못 들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기도 했어요. 행색이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데리고 있는 아이도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아이는 그저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지갑 피해는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상근녀가 정말 감사합니다를 연신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예전 일을 잊은 건 아니니까.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차갑더라고요. 저는 잠깐 길가에 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된 돌덩이가 가슴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걸 세상이 공식적으로 밝혀준 것도 아닌데요. 그렇지만 속 시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얼굴이 안 좋았는지 전 사모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짧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 가게에서 도둑이 들었고 잡고 보니 그 사람이었고 예전 일까지 입을 열었다고. 전 사모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한참 조용히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잘했어요. 제가 뭘요? 하고 묻자 전 사모님이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사람인데 괜히 복잡해질 것 없이 잘 정리했어요. 며칠 뒤 저는 가게에 돌아가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하고 묻고 저는 친절하게 응대하고요. 피해 손님께 지갑건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손님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상간녀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백발이 되어버린 머리, 초라한 옷차림,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던 눈빛이요.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벌이란 게 꼭 법정에서 판결문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 한구석이 오래 썩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는데 밤에 누우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때 더 말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더 증명하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증명되더군요. 어떤 식으로든요. 억울한 일이 있는 분들도 자신의 결백함을 믿고 계속 정직하게 산다면 언젠가 세상이 알아줄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렇더라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제보는 유튜브의 메일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